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우리 2013년도 기출분이죠. 제 54회 전산세무 2급 있죠. 54회 기출 문제 좀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54회가 아마 합격률이 25% 정도가 됐는데요. 가장 있죠. 스탠다드한 합격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60회랄지 61회 같으면 합격률이 그저 한 40 몇 %대를 육박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가 가장 있죠. 이 전산세무 2급에 알맞는 합격률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물론 시험사에 붙으면 좋죠, 그죠? 쉽게 합격하는데, 근데 나는 시온회차에 붙었다고 실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정 양은 꼭 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론 전산세무 2급은 90분이니까 90분 시험이니까, 그죠? 시간에 대한 제약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고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치신다면 약 7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쭉 그런데 개인차가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80분, 90분 걸리는 분도 있고 60분에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사양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가장 아주 있죠. 최적의 어떤 조건 한 70분 정도 내외 이 정도에서 끝남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배분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거 90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론하고 실무가 있으면 결국은 이론 문제에서 우리는 못해도 11문제 이거죠. 11문제 이상은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2점을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10개면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죠, 그죠? 합격률 확률이 자꾸 떨어지고 9문제 이렇게 가면요 합격이 굳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1문제 정도를 맞춰야 된다. 그 중에 최고의 개념은 원가라고 했는데요. 원가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 실력대로 쭉 하되 분명히 막히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막히는 것을 알 듯 말 듯 하고 그게 계속 시간을 두면 왠지 모르게 득점도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딱 보고 이거 나는 전혀 있죠. 견적이 안 나온다라면 일단은요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있는들 시간도 낭비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쭉 내가 정확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죠? 한 10문제 이상은 풀었다 싶으면 그걸로 삼아야 돼요. 참아가지고 꾸준하게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세무 2급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론 부분에 대한 득점을 좀 높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1문제 정도만 내가 맞출 수 있다라면 나머지 좀 아리까리한 거는요, 이렇게 나중에 좀 후순위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25% 정도인데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1번은 평이합니다. 그래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면 나머지 있죠. 여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요, 우리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뭐가 될까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자산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그는 곧 자산 증가, 수익 증가, 자본 증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아닌 것은 하면 당기 순이익 과대, 자본이 과대, 자산이 과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3개 중에 4개 중에 뭔가 다른 성격이 뭐예요? 다른 성격이 2번이 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 당기 순이익 과대, 자본 과대, 자산 과대, 그죠? 유출액이 현금 유출액이 과대란 말은 현금이 많이 나가면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 증가하죠.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3번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 원가 결정 모형인데요. 취득원가는 전통적으로 매입한 금액에서 취득에 따른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원가로 삼고 있습니다. 보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한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보관 비용은요, 원가에 가산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이죠. 그죠? 외란 말, 이 말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죠. 그죠? 잘 읽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관세하고 하용료는 당연히 뭐야?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도 그죠? 당연히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네? 그죠? 그럼 다시 꼼꼼하게 정밀하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 있죠. 필요한 경우의 보관 비용이라면 원가에 가산되죠. 왜의 보관 비용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기업의 기준에서 그죠? 네, 계속성 원칙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비교 가능성이죠. 우리가 계속성이라는 원칙은 뭐냐면 한 번 선택한 회계적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되죠. 적용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간별 보고의 가능성이니까, 그쵸. 여기, 기업간이 아니고 2번입니다. 기간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기간별로, 그죠? 정기와 단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죠? 비교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업간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있네요. 기간별로 있죠. 정기와 단기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죠?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이 파산에 따라 대손회계 처리해봐라. 그리고 외상매출금 및 대손 충당 매산액이 다음과 같을 때 설명 틀린 것 살펴봅니다. 대손회계 할 줄 알아야 되죠. 대손회계는 위험액을 우리가 설정했다가 대손 났을 때 그 설정액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하면요, 비용 처리하는 게 바로 대손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지금 충당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외상 매출금이 뭡니까? 100만 원이 나서니까 퉁쳤으니까 지금 밑에 회계 처리에 그죠? 비용이 계상됩니까? 안 됩니까? 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 회계 처리가 보면 잔액이 충분히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당금 전에 우선 상계했잖아요. 그럼 비용 처리한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답을 보면 외상 매출금 총액은 100만 원 감소하고 회계 처리는 일정한 비용이 인식된다. 비용이 인식됩니까? 없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인식하지 말자는 게 뭐야? 대손회계 본질 아닙니까? 위험은 과거에 쭉 일어나니까 미리 비용을 인식하고 실제 대손 났을 때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말자가 있죠. 대손회계 본질 아니겠습니까? 답은 2번.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이 뭐 재무회계랄지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떤 성향이냐면 난이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원가는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가는 난이도가 그렇게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한 문제 정도가 정말 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거지. 그건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합격률 9%인 때 있잖아요. 51회차 같은 때 원가 문제하고 지금 원가 문제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원가는 그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원가를 그죠? 어렵다라도 원가를 정확히 맞추면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6번 제조원가 명세표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4번 제품 매출원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품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뭐 지금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정 배부한 금액과 지금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가지고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불소치하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툴을 3개 꺼야 되죠. 하나, 그죠? 이렇게 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가 나오고 여기는요. 실제, 예정, 배부 차이, 그죠? X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죠? 실제는 얼마입니까? 165만 원이고
예정은요. 실제 그죠? 배부 기준이 얼마냐면 36,900원이다 그죠? 900시간 곱하기 여기에 예정 배부율은요. 50원이 되니까 그죠? 50원이 되니까 이 금액은요. 180 4만원? 4만 5천원? 그죠? 이렇게 하면 19만 5천원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4번 19만 5천원 과대배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대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 만약에 동영상 강의 들을 때 잘 모르는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모르신 분들은 정상개별원가 계산 본 모형에 대한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8번.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투입 시점에 있죠. 원가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죠. 같다라면요. 양으로 계산하면 있죠. 종합원가 계산 모형하에서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가 투입 시점이 같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고 투입 시점이 일반적으로 이 업종은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번 공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이 있는 거죠. 틀려봐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손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의미가 맞는 거죠. 공손은 불합격품이고. 두 번째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데 정상은 제조 비용에 가산하고 비정상은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세 번째 공손품의 발생 시점이 그러니까 금사가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40% 이후니까 공손품의 금사는 50% 이후다 그죠? 그럼 금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안 한 물량에 대해서 정상 공소 원가를 배분할 논리가 있다 없다? 안 한다. 그래서 정상 공소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에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작업 폐물이란 매각 또는 이용 가치가 있는 폐물로서 공손품과는 별개거든요. 나머지는 읽어봐도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의미만 정확히 알았더라면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쉽네요. 개별원가 계산에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단위 금액이 작고 막 동종제품이 막 그죠? 대량 생산하는 게 뭘까요? 전투식량 금빵? 금빵 같은 거 막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법이 나타납니다. 이 세법 중에서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다 맞추고요. 소득세는 굉장히 어려우면 한 문제는 굉장히 기통일을 내니까 전략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다 맞추고 소득세는 웬만하면 다 맞추되 만약에 어렵다면 한 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는 그죠? 약간 절충해서 공부하심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요. 다 맞추면 좋지만 자, 간이가세에 대한 얘기 있네요. 간이가세에 대해서는 공급 대가를 과표로 하고 간이가세의 일과세 기간은요. 이거 아니죠, 그죠? 연차 과세, 즉 1월 1일부터 언제입니까? 12월 31일로 있죠.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럼 12번 보면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 폐업일 전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폐업일이면 폐업일이지 폐업일 전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폐업 전, 폐업일 이후에 도래했다라면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간주임대료는 예정이라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 선세금계 교부한 때 이렇게. 이거는 선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 규정이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미리 교부했다라면 교부한 때 공급 시기를 보겠다. 이거 얘기고. 이건 너무 많이 했고 그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래서 1번 폐업일 전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 오차 범위에 맞더라도 학교한테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자, 13번 볼게요.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 즉 부가세를 그죠? 내야 될 사업자가 아닌 자, 면세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용역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과세사업자여야 되고요. 산후조리원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고 음식점 간이가세자 당연히 저 과세사업자인데 간이가세다 이 말이죠. 즉 여기서 면세사업자는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 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얘기가 좀 세부적인 얘기죠. 이런 것들은 틀려주라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일일이 다 그 의미를 알면 좋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답은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잉여금 처분에 의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요, 언제냐면 환율을 지급 근로자가 없는,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답안을 보니까 1번, 4번 복수 답안이네요. 문제에 오류가 좀 있네요. 전통적인 거는 요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분은 언제일까요? 잉여금이라는 게 뭘까요? 잉여금 처분을 한다는 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냐면 주총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총 때, 주주총회 때 자기들 배당받기 뭐 하니까 뭐예요? 그 잉여금을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좀 주자는 상여금이죠.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기속을 언제로 볼 거냐? 전년도로 볼 거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여기 대표적인 거 잉여금 처분일이 속하는 있죠. 과세 기간에 그죠? 수입 시기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 깊은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2014년도다. 여기 3월달이라 가정할게요. 이때 주주총회를 합니다. 이 주총은 결국은 2014년도를 경선거래지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승인하는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잉여금을 주자, 잉여금 처분, 상여금을 주자 가정하면 근로소득을 받은 자 있죠? 그럼 상여금을 주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로 볼 거냐 이거죠? 이걸 2014년도로 볼 거냐 기속으로 2015년도로 볼 거냐 이 말이잖아. 이거는 2015년도로 본다 이 말. 근데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4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 기속을 봐야 된다. 그렇게만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좀 깊은 내용이고 이거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저런 거 처음으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일급에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세무일급은 여전히 있죠. 자, 15번 원천 징수세율 중 옳은 것은 뭘까요? 일용직은 몇 프로? 6%. 그 다음에 모든 원천 징수 사업소득은요? 3%. 이거 틀렸죠. 모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3%, 봉사료 수입은 5%. 이게 아니고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중 3억 초과분이죠. 2억 초과분이 아니라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요 30%. 비영업대금 이자는요 25%. 뭐 이거 맞잖아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요. 15문제를 풀어봤는데 내가 과연 한 10문제, 11문제를 맞출 수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면 몇 점 받은지 놓으셨지 않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인가.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시험을 한 8번 정도 치보잖아요. 그러면 이론 문제가 성적이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한 10개 정도를 맞았다면 10개가 계속 그죠? 평균치 한두 개가 차이 나지 계속 그 정도가 왔다리 갔다 해요. 근데 성적이 안 늘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야? 한 조금만 더 틀리면 어느 순간 팍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딱 되면요. 그 다음부터 안 떨어져요, 보통. 그 안에 한두 개 정도 오차 내죠. 그래서 이론 시험도 어느 순간 탁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좀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말고 이제 실무 시험을 쳐야 되겠죠. 자, 실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 전폐하고요. 일반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폐하고요. 결산 이렇게 세 개가 굉장히 최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1번, 2번 뭐예요? 4번이거든요. 풀이 순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번, 2번, 4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5번, 3번
이렇게 요 순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원천세고요. VAT 되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를 딱 마무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원천세 만만한 거 맞추고, 그 다음에 피곤한 부가치세가 피곤할 수도 있고 안 피곤할 수도 있죠. 어려운 주제가 있고 안 피곤한 주제가 있는데, 일단은 3번에 배치되어 있다는 건 일반하고 매입매출 존비를 하고 난 후에 부가치세를 하게 되면요, 상당히 피곤한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다음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른 걸 득점을 하고 순서를 이렇게 푸시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봐요. 재무를 끝내야 되잖아요. 전부 끝내고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있죠, 원천세 해서 15점 맞추고, 이거는 10점이죠. 잘 모르면 엉개해서라도, 그죠? 한 반타작하고 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쉬우면 100점 맞으면 되죠. 자, 근데 일반 점수 입력에서 알아야 될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경비 구분하고요. 경비, 거래처.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 타계정, 8번. 타계정 대체. 뭐 이중거래처 같은 거 있죠. 3가지 넣으면 되겠습니다. 읽어낼 때 경비를 구분하고, 그죠? 제조원가와, 그죠? 판관비 같은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처 인식하고, 타계정 대체 거래 있죠?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됐을 때 타계정 대체.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있죠? 결산할 때. 자, 요거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유형, 그 다음에 유형하고 경비 구분, 그 다음에 이중거래처, 그죠? 특히 카드 거래.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거래처를 2개 언급하면 반드시 뭡니까? 하단 분기에 거래처를